뉴스를 3개를 주셨어요. 아마 오늘 초대 손님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뉴스인데 지금 육군 28사단 윤모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로 이제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묻혀 있다가. 그래서 군이 이제 뒤늦게 여러 가지 어떤 방침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국군의 지휘 체계라든지 문화라든지 보고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심각했던 게 아닌가 이런 국민분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이따가 저 군인권센터 요즘 가장 핫한 뉴스의 뉴스 속 어떤 주인공이시죠. 그래서 임태훈 소장님 모시고 요 윤일병 사태에 대해서 그 시작과 그리고 전개 그리고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 몇 가지 지난주에 법률 이슈들이 좀 몇 가지 더 있었죠. 네. 그래서 우선 내란 음모 사건 관련해서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 그래서 항소심에서 내란 음모는 무죄, 그래서 아로 조직원들 구축해서 내란 음모를 획책했다고 하는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고, 다만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해서 1심 징역에서 감형된 1심에서 12년을 선고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9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이 내란 음모하고 내란 선동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들이미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문의적인 의미로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기 생각들을 알려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생각과 같은 마음을 먹게 하는 것 정도 그렇게 이제 선동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음모라고 했을 때는 어떤 범죄를 실행에 이제 나아가기 전에 범죄 실행을 준비하는 일체의 것들을 이제 음모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내란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형법상에 이제 국헌문란 목적으로 한 지방 정도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의 행위들, 이것들을 이제 내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란 음모를 했다고 했을 때 검찰 주장은 이석기 의원 등이 아로라고 하는 조직을 구축해가지고 우리 정부의 어떤 국가 기구, 정부 이런 등을 포함한 기능 등을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할 사전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사실 아로 조직의 존재 유무가 가장 큰 핵심적인 쟁점이었죠. 이제 그런데 내란 선동은 이런 아로 조직과는 무관하게 작년 5월달에 열렸던 마리스타 수녀원과 그다음에 곤지암에서의 갑작스런 모임, 그 속에서 총을 구입해라, 그다음에 무슨 평택의 유리고 저장고를 뚫어라, 이제 이런 식의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동으로 이제 기소를 했던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음모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고, 선동 부분은 이제 유죄를 선고했던 것이었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란 음모, 즉 내란을 하려고 준비했던 거는 무죄인데 어떻게 내란 선동은 유죄가 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내란 음모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사님들은 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고 계시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사전에 그러니까 검찰의 그 공소장 기재 자체가 그런 논리적인 연결고리로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로 조직을 이석기 의원님 이제 민혁당 출소 이후부터 이제 꾸준히 그리고 긴 세월 장기간 동안 준비를 해와가지고 아로 조직을 구축해서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좀 무너뜨릴 결정적 시기로 보고 북미 간의 그런 대립이 격화되었던 시기에 그렇게 보고 곤지암에서의 회합과 그다음에 마리스타 수녀원에서의 회합에서 바로 그런 내란 음모에 의한 선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연결고리들을 검찰 공소장이 이제 깔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논란이 더욱더 증폭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변호인들이 지적하는 그 사전 준비 그리고 조직에 기한 준비로서의 내란 음모가 무죄가 되었다면 논리적으로 선동도 무죄가 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내란 선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 그 아로 조직원들과의 회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이 두 개를 따로 떼놓고 그래서 음모, 그 아로 조직에 기반한 음모 부분은 무죄로 하고 다만 두 차례 회합에서의 이석기 의원 발언은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피고인과 변호인들도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법리적인 부분들은 아직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번 받아볼
그런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이 나왔을 때 제가 사실은 이제 국회 농성정 앞에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이제 통합진보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판결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당 해산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대체적인 분석은 저희 이제 정당 해산 변호인단들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인 분석들 그리고 헌법재판소 언론에 보도된 헌법재판소 측의 물론 비공식적인 견해겠지만 그 분석들도 이런 아로 조직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부인했기 때문에 어쨌든 법무부 쪽에 그런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논리 자체가 좀 많이 허물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인 쪽에 그런 논리 정당 해산 심판 논리가 많이 허물어진 것 아니냐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좀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동아일보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의원을 방어하려고 재발등에 발등을 찍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사실 1심에서는 이석기 의원 등이 이제 마리스타 그다음에 곤지암에서 회합을 당과 무관한 그런 회합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그게 이제 당의 공식적이란 말은 아니고 당의 행사다 경기도당에 이제 그렇게 해서 재판부도 이제 이 점을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로 조직이 부인된 이제 좀 논거가 되기도 했었고. 당의 공식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건 아로의 모임이라고. 공식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뭐 당의 행사니까. 당의 이제 정세 강연회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행사다. 이제 그렇게 해서 동아일보는 이제 그런 다소 이제 통합진보당 쪽에는 악의적인 기사인데 이렇게 당의 어떤 정세 강연하는 당의 행사다 경기도당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경기도당의 행사에서 그런 내란 선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합진보당의 재발등을 찍은 그런 자초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석기 의원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판부가 인정했다시피 어떤 조직적인 어떤 내란 음모에 기한 그런 발언들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항소심도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이석기 의원의 개인의 판단이고 설령 당에서 벌어지는 행사에서 어떤 당의 그런 행사에서 발언하는 것들이 어떤 개인들의 발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전에 어떤 당 차원에서 조율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개인적인 판단도 발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발언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적절치 않은 어떤 잘못된 정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당의 행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재판부가 어떤 아로라고 하는 조직적 기반 위에서 벌어진 그런 발언이 아니라고 인정을 했다면 그것이 당의 것으로 기속된다고 보는 그런 동아일보의 그런 보도는 굉장히 악의적이고 저는 그 이면에 법무부 쪽에 뭔가의 좀 그런 소스 제공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없지 않아 들더라고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검사도 상고를 했어요. 그죠? 네, 그렇죠.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혹자는 내란 음모도 내란 음모 무죄 나온 것인 만큼 내란 선동도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 대법원이 사실은 이제 법률심이지 않습니까? 사실심까지는 항소심은 이제 사실심의 전권이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실과 관련된 항소심까지 판단 부분들을 대법원이 좀 파기한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 이제 기대가 좀 낮고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제 법률적인 판단으로서의 어떤 내란이라고 하는 것들의 범위 사실은 우리 법원에서 내란에 관해서 판단한 거는 제대로 어떤 정치적인 외압 같은 것들 없이 사법부가 독자적인 어떤 판단으로 이렇게 내려진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전두환 5.18 특별법에 따른 전두환의 내란 부분들 법리도 상당히 있었지만은 이제 거기에 비해서 우리 법원이 이제 판단한 법리 이렇게 내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해갖고 광주에서의 시민학살까지 이제 다 연관지어가지고 판단을 했던 거고 이번에는
이제 내란의 실행에 이르지 못한 음모와 선동 부분들만을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내란의 범위들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는 법리적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하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음모를 부인했는데 어떤 조직적인 어떤 그런 터전 위에서의 음모를 부인했는데 선동을 인정한 것의 그런 논리적인 그런 연관관계들을 우리 법원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건 저로서도 조금 궁금하고 그런 점에서 좀 대법원 판단이 좀 주목됩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게시판에 이재정 변호사님의 근황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해서 우리 PD님, 이재정 변호사님, 예, 연락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5분 후에. 예, 지금 이재정 변호사님 5분 후에 한번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몇 가지 좀 지난주에 있었던 법률적인 이슈들을 조금 더 한번 볼까요? 박 변호사님,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청와대가 일본의 산케이 신문을 상대로 네. 지국장을 출국 금지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명예훼손 혐의로 네. 예, 고소고발해서 한번 다퉈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기는 하고요. 네. 예. 할래나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제 18일 날 산케이 신문의 서울 지국장 가토 다스야라고 하는 사람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이제 받는다고 이렇게 보도에는 나왔던데, 그러니까 저는 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물론 일본 산케이 신문의 그런 보도 자체는 굉장히 악의적이고 또 평소에 좀 반한 감정에 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라서 저도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기사인데 우선 궁금한 게 조선일보는 왜 가만 놔둘까? 그렇죠. 사실 그게 궁금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특히 이제 국정조사 기간보고 때 청와대가 나왔을 때 이제 의원들이 질문했던 것 거기에 대한 답변들 보면서 이 부분은 국민분들도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7시간. 그다음에 저는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이렇게 일본의 5대 유력지 중에 한 신문을 이렇게 막 출국금지하고 그러면 국제적으로 망신 아닌가요? 그걸 굳이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선일보는 놔두고 산케이 신문만 공격한다. 네. 이러면 굉장히 좀 이상한 거죠. 이 자체로. 산케이 신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본이라서 그런 것이냐. 단순히. 일본. 이런 얘기를 일본이라서. 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런 의혹이 제기되도록 했던 것하고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일단은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청와대 쪽에다가 요청해갖고 받은 자료 박 변호사님도 보셨죠? 그러니까 무슨 짧게는 3분 단위, 길게는 53분 단위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박 변호사님 어떠세요? 그리고 유가족들은 이 조원진 의원의 발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아니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보고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후 5시에 나타나서 한 얘기가 네. 구명조끼 다 입고 있다. 구명조끼 다 입고 있는데 왜 못 구워줬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보고를 안 받았거나 아니면 보고를 진짜 받았다면 보고가 굉장히 엉망이었거나 아니면 하나 더 있습니다. 보고를 받아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을 놓고 볼 수밖에 없는데 세 번째는 너무 좀 이상하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럼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예. 근데 이미 보고는 21차례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보고 조원진 의원이 밝힌 것도 그냥 보고한 텍스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는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거고. 근데 보고는 했는데 대통령께서 보고를 유심히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첫 번째 의혹이 가장 현실적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21차례씩이나 보고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국가 중대사 앞에서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도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회의를 열 수도 없고 보고조차도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대통령이 놓여 있었다고 보는 것이 그렇죠. 맞겠죠. 그러니까 5시쯤에 중대본에 나타나가지고 구명조끼 입고 있는데 왜 못 구하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그런 반응들을 보이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이 담겨 있는 특별법을 원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떤 분석과 정보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청와대 쪽에서 이걸 강력하게 막고 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막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 7시간의 의혹이라든지 등등등의 뭔가가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들을 가족들은 많이 하시죠. 예. 혹시 뭐 이따가 또 말씀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유가족분들 말씀도 한번 듣기로 하고요. 지금 그럼 우리 이재정 변호사님의 반가운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정 변호사님. 여보세요? 네, 이재정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리변님. 역시 그 리변이라는 말은 우리 이재정 변호사님한테 들어야 또 제맛이 나는군요. 네, 저 네. 보고 싶었어요. 예, 어떻게 뭐 몸은 좀 괜찮으세요? 우리 박변님. 예. 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박변님 또 스튜디오를 지켜주셨네요. 몸은 아주 건강합니다, 아주. 아이도 굉장히 이쁘게 생긴 것 같던데. 빼어난 미모를 잘하는 엄마 밑에서 났으니 어디 가겠습니까? 네, 여전하시군요. 달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게시판에 네. 많이들 올려주셨어요. 인사 한번 드리시죠. 네. 여러분, 제가 큰 역할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없는 동안은 참 빈자리가 크네요.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죠? 네. 부득이 마지막 인사를 못 드리고, 제가 방송을 잠시 비우게 됐습니다. 제가 조리를 충분하게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만 쉬고요. 다시 복귀해서 여러분들이 빈자리를 아쉽게 느낄 때쯤에는 복귀를 해서, 두 변호사님들을 보조해서 모시고 다시 방송을 할게요. 또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축하 많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우리 둘이 어리버리할 때쯤 나타나서 존재감을 과시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언뜻 제가 지금 방송 처음부터 듣고 있었는데요. 네. 이게 방송 사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의 빈자리가 전파의 공백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는 아이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가요? 남자 아이죠? 예.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아주 건강하고, 예. 요새는 다들 적게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몸무게가 아주 튼실해서 조금 일찍 나왔고요. 벌써 이제 겨우 며칠밖에 안 돼 나간데, 주변에선 다들 군대 걱정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군대 걱정이 돼요. 벌써 아들 엄마라고 제가 티를 내는 것도 참 그렇지만, 군대를 어떡하지? 이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다른 아들 가지신 부모님들도 지금 아들도 군대 보내놓고 계신 부모님들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임태훈 소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예. 저도 귀 쫑긋하고 듣고 있으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시사 개그 본능이 또 그냥 분출하셔가지고 여기 오고 싶으시죠 지금? 예, 효진 PD님이 전화 연결 잠시 가능하시겠냐고 해서 제가 외출해서 가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참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통화 중에 잠시 자고 있는데 또 실시간으로 아이 울음소리를 들려드릴 뻔했거든요. 잠시 방에 아이가 들어와 있어서 다른 동안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임태훈 소장님은 아직 안 오셨죠? 예, 조금 이따 도착하신다 그러고요. 좀 이따 도착하세요. 임태훈 소장님 오시면 꼭 부탁드릴 게 있어요. 진상을 좀 밝혀주세요. 임태훈 소장님하고 저하고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제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잠시 잉여의 몸이 된 적이 있잖아요. 네? 영어의 몸. 영어의 몸. 또 개그 본능. 아이의 친아빠께서 지금 옆에서 배를 잡고 웃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 그 원인이 된 게 바로 임태훈 소장님이세요. 광우병 대책위에 법률팀장을 맡고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SOS를 치는 현장에 제가 출동하면서 제가 경찰한테 체포돼서 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를 불렀던 그 사람은 유유히 빠져나가셨더라고요. 그런 인연이 있는데 어쨌든 요새 또 TV에서 또 큰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또 저희 방송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지만 그 부분만큼은 진상규명을 꼭 해주세요. 거기 언제까지 그 산후조리원은 계시고 또 언제쯤 복귀하시는지요? 아유, 그런 내밀한 것까지 또, 방송 복귀는요, 저는 뭐, 직장 복귀를 늦게 하더라도, 방송은, 빨리 나가서 뵙고 싶어요.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시간만 주시면, 또 뭐 두 분의, 진행이 여의치 않아서 저를 간곡히 애청자들이 불러주시면, 다음 주랑 당장 뛰어가고요. 아마 책상은 치워지고 마이크도 없어졌을 겁니다. 아니, 근데 저 없을 때 두 분이 더 죽이 맞아서 방송을 더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처음이잖아요. 예? 지난번에 저 혼자 알고. 예전에도 두 분 방송할 때 그랬나요? 제가 빠져들어야 되나 싶을 만큼. 그리고 조금 잘못 진지해지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그렇지만 굉장히 심도 있어지고, 방송이 고퀄리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듣겠습니다. 네. 아무튼 산후조리 잘 하시고, 네. 네, 어서 우리 게시판에 이재정 변호사님 없으면 이게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런 게시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예, 네. 당연한 얘기. 굳이 또 그 게시글을 읽으시고 그러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산후조리 잘 하시고 어서 빨리 복귀하십시오. 예,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야, 많은 분들이 진짜 게시판에 글들을 올려주시네요. 사실 이 방송이 이재정 변호사님으로 인해서 지탱되던 방송인데 잘해야 되겠죠? 갑자기 갑한데요. 네, 예. 아무튼 이재정 변호사님께서는 네,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시고 예, 지금 산후조리 중에 계십니다. 그동안 사실은 좀 근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죠.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저희가 방송 때 한번 정식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리고 그렇게 또 출산을 하러 가시려고 그랬는데 일정들이 좀 안 맞고 그래가지고 또 아이 낳는 일이 또 사람 마음처럼 또 되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성원해주신 분들께는 제가 이재정 변호사님의 신랑분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태훈 소장님께서 아마 요즘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조금 더 아마 도착하시는데 아까 저희가 처음에 오프닝 할 때는 한 20분 정도부터 이렇게 방송을 연결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 오시는 대로 모셔가지고 최근에 윤일병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박 변호사님 세월호 지금 진행 상황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특별법은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8월 7일 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가 그 이후로 며칠간 정말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예. 반발하셨죠. 가족들도 그랬고. 그래서 각 지역에 여러 지역에 새정치민주연합 당사가 점거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물론 예. 여의도 당사 같은 경우 가족분들이 이제 농성을 하셨고요. 그래서 11일 날 사실상 합의가 이제 파기된 건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또 파기란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재협상을 한다느니 추가 협상을 한다느니 이런 표현도 쓰지 않고 다시 협상이라는 표현을 네. 썼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 사실 새누리당의 의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새누리당이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수사권과 기소권,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게 현재는 특검 추천권이 됐는데,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 조정한다는 것, 특검법과 달리한다는 것은, 현행 특검법과 달리한다는 것은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네.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쏟아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다시 협상을 새정치민주연합이 하겠다고 했지만 다시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어제 확인해 본 바로는 전화통화 정도는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교황이 여러 가지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뭐 일요일 이렇게 이 연휴 사이에 아마 공식적인 회동이 아마 있긴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또 그 과정에서 국민이 바라는 대로 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18일 날 어떻게 보면 뭐 통과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은 있는데 그런 네. 어떤 가능성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좀 여야가 합의하는 것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오다가 뉴스를 보니까 이완구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예. 18일 날 새누리당 의원들 소집령을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특검 추천권은 좀 유가족들이 주는 게 어떠냐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던 점도 지금 밝혀지고 있고 해서 네. 새누리당이 뭐 전격 좀 양보할 가능성은 사실 뭐 어떻게 전혀 없다고 보시는가요? 글쎄 어제 사실 그래서 기자분들하고 좀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새누리당도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양보안들을 만들고 있대요. 가지고 있대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공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공이 지금 새누리당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무게감과 책임감이 지금 새누리당에 가 있는 건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교황 방문을 통해서 또 아직도 여전히 또 국제적으로도 이 세월호 참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좀 조명이 다시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분들도 다시금 또 많은 분들이 또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에 대한 감정적인 또는 이성적인 어떤 관심들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전언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좀 전향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당내에 있는 친박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는 이 특검 추천권을 넘겨주는 것 현재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건 그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완강한 상황이다. 예. 그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4월 16일 날 아침 상황부터 대통령이 중대본에 방문하기까지 상황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상규명의 대상이잖아요. 대상이 지금 점점 돼가고 있죠. 예. 근데 문제는 그 부분에서 밝히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국민적인 그 공감이 아직은 좀 조금 모자랍니까? 모자란 듯한 느낌은 든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저는 이게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까지의 그런 청해진 해운이라든지 혹은 뭐 유병헌 측의 이런 그런 부실 또 횡령 비리 이런 것들이 그 사고 선박 운행의 부실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런 사고가 유발되었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죠. 예.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그렇지만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것도 명백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정부 여당이 그 이전 걸로만 해갖고 그 당시 세월호 사고를 교통사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국가적인 재난 시스템이 동원되고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부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좀 가동이 되었더라면 과연 4월 16일 날 그렇게 우리가 허망하게 그렇게 많은 어린 학생들을 바닷속으로 수장시키다시피 했을까? 저는 그러면 이 특별법에 의해서 특검이 이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하더라도 그 앞에 것들도 중요하게 우리가 밝혀야겠지만 예. 진짜 중요한 것은 왜 그 시각에 진도 앞바다에 정부와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유가족분들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밝혀서 다음번에 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시는 정부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저는 유가족들의 그 본심이라고 저는 제가 알고 있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왜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이 아직 모자르다고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저로서 좀 답답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제 청와대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었다는 것이 이제
하여튼 특검을 통해서 이제 많이 특검이든 아니면 특별법을 통해서든 좀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강히 저항하는 것 같다라는 그 의혹은 있는데 국민적으로 국민분들이 조금 더 여기에 이제 공감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는 정말 그 조그만 사실관계라도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7시간 동안의 어떤 행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한 거죠. 즉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새누리당은 모든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속에서 그런 특검 추천권 양보안까지도 사실은 마련해놓고 시시각각 돌아가는 정세들을 지금 예민하게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좀 오랫동안 정치를 취재했던 기자들의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완전히 어떤 협상 카드를 안 들고 있는 게 아니다. 몇 가지 들고 있다.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참 저는 우리 집권 여당 얼마 전에 또 문재인 의원도 참 불가사리한 집단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참 이 새누리당은 정말 무서운 집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상황을 이렇게 굉장히 희낙낙하면서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런 준비들을 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여론을 동원해가지고 국민들이 세월호 문제 관심을 갖지 않게끔 이번에 보니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그 방한하니까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고마워요 프란치스코 돈이 잘 돌아요 이런 식의 또 특집 기사도 내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황의 그런 관심들도 어떻게 한사코 차단하고 여론으로부터 또 국민 일반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전방위적인 작업들도 하면서도 또 어떨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런 특검 추천권까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까지 하고 있는데 그에 맞서는 우리 야당 진용의 어떤 그런 지리멸렬한 모습들을 보면 참 어쩌면 그렇게 새누리당하고 이렇게 대비가 될까. 새누리당 결코 동의하지 않는 정치 집단이지만 그런 새누리당을 이기려면 우리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당들도 그만큼 지혜롭고 그만큼 면밀하게 상황들을 보고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준비와 그런 실행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정도의 준비는 고사하고요.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보고 대충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혼자 가서 그냥 우리 나라가 세월호 문제 더 이상 발목 잡히면 안 된다는 개상망측한 결단을 누가 맞아요. 시키지도 않은 결단을 해가지고 뚝딱 발표해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도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막 이렇게 욕하긴 좀 그런데 마음이 아픈데 가만히 요즘에 좀 돌아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도 이제 민변하고 이쪽에서 열심히 해서 밝혀냈잖아요. 밝혀내니까 그때서야 이제 의원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중국 한번 갔다 와가지고 막 각종 집회에서 발언하게 해달라 그러고 막 한단 말이에요. 국정원 그 대선 개입 사건도 사실은 거의 그랬죠. 막 민변이나 이런 데서 막 밝혀내고 막 고소 고발하고 막 하니까 막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세월호 관련돼서도 보면은 그런 어떤 모습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한 번은 그 합의했을 때 그 꽤 고참 당직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굉장히 화를 냈어요. 앞으로 또 무슨 이렇게 시민단체들이나 시민들이 열심히 해서 뭔가 이슈를 만들었을 때 따라붙지 말라고 제발.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리고 나서 따라붙고 나서 문제는 뭔가 좀 효용이 다 했다 그러면 탁 버리잖아요. 항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막 소리 막 지르고 그랬었거든요. 박 변호사님이. 예. 근데 소리 질러도 저는 얌전하게 소리 지르요. 조용히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조용히 귀에 대고 소리 지르는. 근데 하여튼 그 사람 같은 경우도 꼭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닌데 좀 최근에 일련의 이슈들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 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입니다. 그런 것들이 참 답답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특별법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그런 식의 태도를 보였던 게 지난번 8.7 합의였던 거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많이 또 국민들이 많이 격앙했었던 걸 겪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정원 이슈 관련해서 새정치 민주연합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었죠. 민주당 이제 국정원 개혁 특위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새정치 그때 당시에 이제 국정원 개혁특위 만들어가지고 뭐 이제 국정원 이제 개혁 작업 뭐 저희가 요구했던 건 그거였죠. 국정원 수사권 조정해가지고 그것들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하고 그다음에 공로정보 수집하는 것들은 권한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국정원은 대북 파트와 해외 파트에서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제 그게 저희 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국정원 개혁 작업의 요체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아무리 주장해도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아무런 진짜 뭐 이쑤시개 하나 들어갈 공간도 사실은 없었고.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새누리당이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의 책임을 묻고 싶은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네. 그건 받아들이는 쪽에서 안 받아들이겠다는데 그걸 못했다고 민주당을 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러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 국면 그리고 국정원 개혁 작업의 국면들을 이제 출구 전략으로서 그때 새누리당이 뭘 내놨냐면 댓글 작업은 국정원 입장에서 못할 수가 없다. 안 할 수가 없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 주장은 그거였죠. 야, 왜 국내 자국민들 상대로 자국민들 작전하듯이 그 댓글을 왜 자국민들 상대로 다냐. 그건 용납할 수 없다. 그랬더니 국정원은 아니다. 우리는 그걸 달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니는 달아라. 우리는 계속 불법 시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 수사에 고발한다든지 그런 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어느 날 갑자기 국정원이 댓글을 다하는데 일정한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안 된다. 지금 댓글 다는 것이 불법인데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분을 벗어나면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적법해지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학이다라고 저희들이 반대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따로 그때 당시에 그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특위 이제 관계자분들, 뭐 의원으로 계시는 분들 만나봤는데 이분들이 이제 토로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국정원의 대선 개입 같은 걸로 해갖고 열심히 투쟁하고 장애 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리게 되면 정말 국민들이 우리를 뭘로 볼 것이며 이것은 힘의 낭비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국정원의 댓글도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끔 벗어나면 그것들을 어떻게 뭐 형사처벌하고 하는 정도라도 이렇게 우리가 성과를 남겨야만 우리로서는 야당의 어떤 존재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그분들은 현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달성하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 그런 것까지 이해 못할 것은 아니었지만 네. 아예 이것이 불법 시대였던 것들을 적법하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도의 그런 일들을 굳이 왜 하실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고 이번에 그 박영선 원내대표의 그런 소위 말하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 그거를 왜 그런 고민들을 여당은 안 하든가 아니면 해도 그냥 조용히 지네끼리 하는데 왜 그런 고민을 굳이 야당의 원내대표가 나서가지고 그런 고민들을 해서 그런 상대방의 출구 전략에 그렇게 동조를 해주는 그런 어리석은 수를 자꾸 두시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협상할 때도 보면은 가족분들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마인드였고. 네. 근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사권만 갖고 와도 잘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상대방이 있는 싸움인데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져올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경철 변호사님은 그런 부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는데 뭐 저도 다른 사안의 경우는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안은 사실은 국민들이나 가족들이 뭔가 더 좀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서둘러 자기가 그냥 어떻게 보면 도장을 찍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유는 가족들도 곧 지칠 것이다. 뭐 국민들의 관심은 식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게 굉장히 모욕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가족분들은 사실 이런 생각도 하고 계세요. 이번에 그 재보궐선거 지고, 재보궐선거도 가족들이 진 게 아니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진 건데. 아니, 지네들이 져놓고, 네. 지네들 때문에 특별법이 지금 저 모양 저 꼴이 돼버렸는데. 공천이나 좀 제대로 하지. 그렇게 이제 딱 돼서,
그리고 교황 왔다 가면 만약 분위기가 떨어질 거다. 뭐 떨어진다고 감내하고 계세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전단지 5천만 장 만들어서 모든 국민을 다 찾아가겠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만나서 설득하고 생각을 바꿔나가겠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정치적인 계기가 없다 하더라도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족분들의 각오라든지 결심 이런 걸 못 믿고 사실 못 믿죠. 얘기도 한번 제대로 안 나눠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박영선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공감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감에 대해서 무능력한 그런 어떤 분들 아닐까. 이 새정치민주연합도 그 측면에서는 새누리당과 크게 차이가 없는 거 아닐까. 이런 느낌들을 좀 가족분들이 강하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자기의 그런 욕망과 자기 정체성에 부합하는 이익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니까 차라리 그럴 만한 결코 동의되지 않는 정치 집단이긴 하지만 그럴 만하다고 그래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은 드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런 것을 자기 정체성의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가족들의 그런 아픔을 풀어주겠다든지 아니 그랬던 정치 집단이 이런 똑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더 한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이제 광고 잠깐 듣고요. 우리 임태훈 소장님 모셔가지고 지금 현재 가장 핫한 뉴스가 되고 있는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2013년 국민TV 히트 상품 철원 5대 쌀이 돌아왔습니다. 기대하세요. 9월 3일 철원 5대 햅쌀이 출시됩니다. 맛없으면 무조건 환불해드리는 거 아시죠? 추석 전에는 수량이 한정된 관계로 4kg 포장만 판매합니다. 4kg 한 포에 16,000원, 택배비는 별도고요. 주문 전화는 010-9523-5400번입니다. 추석 후에는 10kg과 20kg 포장도 판매한답니다. 010-9523-5400번으로 연락주세요. 녹용의 효능을 그대로 녹용에서 추출되는 PLAG를 천연 복제한 록피드. 녹용의 PLAG 성분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치유력을 회복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록피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광고 듣고 다시 왔습니다. 이런 변이 있나? 예. 임태훈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목이 좀 약간 가서요. 예,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예, 임태훈 소장님 이제 소장님의 직함을 갖고 계신데, 네네. 정식 지금
그 풀네임이 어떻게 됩니까? 군인권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하죠. 예. 군인권센터에 대한 소개 말씀 좀. 군인권센터는요, 설립된 지 5년 됐고요. 이 군대 내 인권 문제를 이렇게 주로 이렇게 의문사, 이런 사망 사건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기존에 이제 인권단체들에서는. 그러고는 이제 군대의 어떤 감시 또는 군대에서 일어나는 현존한 기타 인권 침해 문제들의 전반적인 대응은 사실상 우리 인권단체가 또는 우리 시민사회가 전체가 좀 감당할 수 없는 좀 무게였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계속 발생하니까 결국은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그것만 밥만 먹고 하는 데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2009년에 그 전부터 이제 설립 준비를 했죠. 2005년 제가 이제 그 병역법으로 감옥에 출소하고 나서 이제 하도 이제 예비역들이 니들은 양심 있고 우리는 비양심이냐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보면요, 우리를 공격하는 게 논리가 다 맞아요.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워낙 군대가 개판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말은 일리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군에 들어가 봤어요. 입대는 안 했는데. 왜냐면 제가 동성애자인데 우리 군이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안 간 거지. 지금이라 군형법 92조 6을 없애고, 징병 신체 검사할 때 동성애를 성적 선호도 장애, 성전환자를 성주체성 장애 이것만 없애주면 저 재입대할 수 있어요. 예. 진짜요. 삭제 조건으로 저는 전 재입대할 수 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거 윤일병 사태에 쫑긋하고 계시다가 내가 동성애자인데 이러니까 조금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네. 이제 일베하고 애들이 나를 이제 이걸 가지고 씹기 시작하는데 기자들이 이걸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이미 철진한 얘기, 임태훈은 게이고 병역법 장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왜 받아요, 사실은. 뉴스가 아니죠, 이거는. 쟤네들 왜 저래,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군에 들어가 보자. 그래서 육해공군 해병대를 싹 들어갔죠, 2005년도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저는 조사를 수박 겉핥기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가서, 동숙하고, 매복도 같이 나가고, 경계근무 새벽에 있잖아요. 같이 서로 가는 겁니다. 총 들고 가면 뒤에 제가 쫄쫄 따라가요. 그러면 가서 이제 망망대해를 쳐다보면서 GOP의 북녘땅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같이 근무를 섭니다. 그러면은 이 병사들이 저한테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하죠. 제가 이제 애인데 하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2명이 있으면 이제 이 스토리를 이제 풀죠. 어떻게. 그럼 경계 근무를 같이 나가시거나? 네, 같이 나가죠. 같이 나가서 뭐가 문제냐. 또 이제 집안, 이제 자기 개인 얘기를 쭉 풀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쿡 찔러보러 온 게 아니라 뭔가 좀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면요. 다 얘기합니다. 저희 뭐 장갑을 지급 안 해줘요. 혹한기인데 이거 얼굴 이거 쓰는 것도 제대로 안 줘요. 워크는 어떻게 하고요. 부식은 어떻고요. 휴가는 어떻고요. 부대 안에서 부조리는 이런 게 있고요.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다 받아 적죠. 그래서 2005년도에 양질의 이 실태 보고서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 해병대 갔을 때 구타가혹행위한 친구들을 제가 자백을 받아냈죠. 제가 이제 딱 도착하니까 이 해병대 1사단 이제 인사참모가 일전 내일부터니까 오늘은 쉬시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결정합니다. 지도 갖고 오세요. 부대가 어디 있는지. 가져오더라고요. 나 오늘 여기 밤에 가겠다. 이 해안소초로 가겠다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 결제 갖고 와봐라. 이랬더니 읽어라.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에. 네, 윤광훈 장관님이 그냥 꽁 찍어줬죠. 그랬더니 정부에 비상이 걸렸어요, 사실은. 이 새끼들이 어디 갈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이 새끼들이 어디 갈지 모른다.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이 조사관들한테 막 각 군에 전화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일정을 얘기해달라. 일정이 어디 있냐. 일정 우리만 안다. 닥쳐라. 조사관들이 이제 빨대
꽂는 거예요, 또 우리한테. 그게 또 국방부에서 또 이게 좀 온 놈들이 있어. 그때 뭐 파견 비슷하게 온 놈들이 있어. 오늘 윤일병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네. 필요할 것 파견 온 같습니다. 놈들이 빨대를 꽂는 거야. 이 파견 온 놈들 받으면 안 되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왜냐면 이 새끼들이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잖아. 지금은 없어요. 지금 다 갔는데. 이 파견 온 놈들 내가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빨대 꽂아서 비밀이야. 내 마음이야. 그래서 이제 막 가는 겁니다. 동부전선부터 서부전선을 막 이동하면서 막 여기 가다가 갑자기 부대가 나타나요. 그럼 여기 막 들어가요. 그럼 뭐 위병수 앞에는 검열 온 줄 알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막 통과되냐 안 되냐 그러면 막 싸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인사참모가 막 와가지고는 이제 막 조사 나온 거라고 그러고는 10년 전 조사증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뭐 신분 뭐 어쩌고 물어요. 그럼 조사 딱 보여주고 문 열어! 이러면 이제 어디서 뭐 인권위에서 왔다 이러면 지금 인권위에서 왔으면 야야 문 열어 우리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대가 발칵 뒤집히는 거죠. 그럼 설문조사하면요 양질의 조사가 나와요. 교육하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모아놓고 야 오늘 어디서 오니까 알아서 해. 이러면 끝. 이게 교육이 끝이에요. 사실 1분도 안 걸려요. 집합을 시켜놓으면 저희가 그걸 깨는 거죠. 그걸 깨서 이제 지휘관들 다 나가게 하고 제가 10분 동안 정훈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왜 오게 됐고 이 국방의 의무는 사실 우리가 쌓아올린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거지 뭐 이상하게 뭐 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자위대가 적이 될 수도 있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적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게 적이 될 수 있으니까 주한미군은 얘기 안 하시고 그거는 제가 좀 민감한 문제라 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동맹군으로서의 이 전력을 또 상실시킨다고 또 이게 역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좀 미군하고 밸런스도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우리는 막 다가오킹 있고 이런데 쟤네들은 그런 거 없어진 지 오래다. 이 일제 잔재다. 그러니까 이건 차제에 우리 군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조사다. 라는 얘기를 이제 각인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조사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건성건성 하시면 안 된다. 문항도 70여 문항이다. 좀 귀찮겠지만 여러분이 체크를 하는 것은 향후 여러분의 후배들 나아가서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여러분들 군대 안 들어올 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병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자식이 갈 때가 됐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시기 안 오는지 두고 봐라 이런 얘기하거든. 그럼 애들이 체크를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 양질의 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 못하는 퍼센테이지가 20%가 넘는 겁니다. 2005년도 조사에서. 이런 양질의 어떤 조사들을 저희가 이끌어냈죠. 그 해병대 얘기 다시 돌아가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 참모장을 불렀어요. 참모장한테 장관 결재대로 안 하면 지금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하겠다라고 했더니 자기 차를 딱 대절하면서 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갔어요. 그 부대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해병대? 네, 난리가 났어요. 대대장, 이렇게 중대장 방에 내가 막 사갈 때 또 먹을 게 이만큼 사갔어요. 딱 풀어놓고 이제 2명을 딱 찍었어요. 방에 한 명씩 딱딱 불러가지고는 이제 조사를 하니까 때렸다, 맞았다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비밀이었죠. 그래서 때린 친구한테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때리면 안 된다. 그때 당시 해병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명치를 한 대 때렸는데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대도 제가 방문해봤는데요. 그 부대 지휘관요 퇴근 못하고요 야전 침대 갖다 놓고 애들 쉴 새 없이 굴리는 겁니다. 영화 틀어주고 휴일날 목욕 보내고 지휘관이 곤욕이에요. 그래서 너 이게 왜 때리면 안 되는지에 대한 폭력의 예방 교육, 인권에 대한 어떤 감수성 교육을 제가 그 자리에 했고 맞은 친구한테는 이제 상처 치유해 주는 거. 너 잘못한 거 없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때린 애가 잘못이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훈련을 받으러 왔지 해병대가 많은 해병대 이 병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정말 육군 가지 않은 게 정말 훈련을 빡시게 받아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왔다. 근데 왔더니 하루가 멀다고 패더라. 내가 맞으러 군대 왔는지 훈련하러 나라를 지키러 왔는지 모르겠다. 전쟁 나면 저 개새끼부터 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정훈병과가 생겨난 게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실제 이 병사들이요, 지휘관 뒤에서 수류탄 까서 죽은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 플러스 패망의 이 패전의 이유를 자기를 검토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 인민군대에는 소위 사회주의 군대에는 이 정치장교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장교들이 무슨 역할을 하면 당에서 파견을 합니다. 누구를 감시하냐면 이 지휘관을 감시해요. 이 지휘관이 당의 강령에 따라서 제대로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지, 당성을 위반해서 소위 말해서 군림하면서 그 인민해방군 개개인에 대해서 어떤 그런 나쁜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러 오는 겁니다. 즉 뭐냐면 니는 계급이 높지만 너와 병사의 역할에서의 구분이 있는 것이지 병사와 지휘관의 계급 차이는 존재하되 국가를 지키고 당을 수호하는 임무는 동일하다. 즉 평등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정치장교 제도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부모 역할을 합니다. 이제 어린 나이에 징집이 돼서 왔으니까 이 부모들에게 편지를 직접 전달해 주기도 하고요. 직접적으로 그 걱정되는 부분들, 부모님이 아프고 부모님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을 정치장교가요, 당을 통해서 그 부모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직접 해결을 또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치장교는 부모 역할을 대신해요. 그러다 보니 호치민 군대가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훈 병과를 도입했는데 지금 거의 뭐 이 정훈 병과는요, 방공 교육하고 뭐 산부자의 목을 따자고 돼지 그린 거 넣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부대 가보니까. 예, 우리 임 소장님, 네. 진짜 이 군 인권센터에 얽힌 얘기를 따로 한번 모셔가지고, 예, 저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야 될 정도로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네요. 오늘은 군대 얘기는 예?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측면에서 사실 저도 군대 얘기 하자면 날밤 깔 수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28사단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그 사병으로 거기서 현역으로 이제 만기 제대를 했는데 이따가 한번 저도 말씀을 좀 끼일 기회가 있으면 드리기로 하고 그 윤일병 사태가 이제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세월호 국면이긴 합니다만 세월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국면이긴 합니다만 또 다른 또 의미에서의 우리 국민들의 또 근심 걱정거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어떻게 윤일병 사태에 대해서 지금 윤일병이 실제로 사망에 이르게 된 거는 지난 4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4월 6일 날 그 어떻게 지금 군인권센터가 이 사건을 제보받고 또 어떤 내용을 제보받았는지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거 제보를 이제 받은 거는요, 제보를 받은 게 아니라 사건이 궁금해서 저희가 공소장을 입수를 했어요. 7월 초에. 네. 그래서 공소장을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살인죄로 적용이 안 됐고 이제 상해치사죄더라고요. 그래서 공소장이 너무 축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사 기록을 입수를 했죠. 그 윤일병 사건 자체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최초의 보도가 이게 4월 초에 됐습니다. 네. 정훈을 통해서 이 보도가 됐는데 되게 축약했어요. 냉동식품 먹다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두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때는 그러고 나서 세월호 이제 참사가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게 세월호 국면으로 쫙 가니까 저희도 이제 세월호 지켜보고 있었고, 근데 이게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텐데, 수사가 진행됐을 텐데, 또는 이런 의문이 들어서 자료를 입수했고, 수사 기록이 엉터리로 수사됐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죠. 그 기도폐색에 의한 사망이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기도폐색에 의한 사망이 직접적 살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대 건강한 청년이 기도폐색이 오면 낙지하는 마리를 통째로 먹는다든지 또는 찰떡을 굉장히 뭐 엄청나게 급하게 먹는다든지 해야지만이 기도폐색이 오는데 냉동식품 몇 개 기도 막았다? 그럼 콕콕거리면 다 나와요. 그럼 결국은 의식이 없는 가운데 기도폐색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선행사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건 구타가혹행위다. 구타가혹행위에 의해서 어떻게 뇌진상 증세가 왔다. 응급의학 전문의가 이걸 검토를 합니다. 김대희 선생님이 쭉 검토를 하니까 이번에 그 같이 전문가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군요. 이 뭐 오줌을 싸고 이 말을 웅얼거리고 이거 전형적인 뇌진상 증세다. 그러니까 의식이 잃어가지고 쓰러지니까 이제 냉동식품이 기도를 막은 것이죠. 그리고 CPR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검찰관하고 전화를 하는데 최승호랑 이 친구 얘기가요. 심폐소생술을 했고 앰뷸런스로 급히 옮겼기 때문에 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 미필적 고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하기 시작해요. 잠깐 CPR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 예. 그래서 또 CPR로 들어가죠. 이 심폐소생술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피신 조서가 없어요. 얘는 수사를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헌명대하고. 저는 차제에 얘들도 수사를 해야 된다. 얘들 자체가 수사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감찰 결과 어제 보니까 뭐 이상하게 나와요. 뭐라고 나왔어요? 헌병대 조사본부장은 또 경고야. 그런데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은 또 징계 대상에 포함돼요. 이 사건으로요? 예, 그러니까 다 징계 대상이면 다 징계위원회를 해부하던가, 아니면 다 경고면 경고던가. 인사참모부장이면 소장 아닌가요? 그렇죠. 그 사람도 징계 대상이에요? 네. 심각한 문제가 근데 있어요. 이분이요, 이번 병역문화혁신위원회를 다 세팅한 분이에요, 지금. 제가 그 세팅한 데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게 뭐, 하나 캐면은 하나 나오고, 하나 캐면 하나 나오고, 저는 지금 감자밭을 재배하는다는 느낌을 지금 갖고 있어요. 이게 수사를요, 저희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아무튼 그렇게 해서 했더니 구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수사 기록은 뭐 수사 기록 입수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여쭤보지 않네. 요즘 뭐 그 누구죠? 군 법무관? 법무실장, 육군법무 법무실장 무슨 원스타예요. 예, 김준장이 김흥식인가 이번에 그냥 방방 뜨던데요. 뭐 수사 기록을 네. 뭐 불법적으로 뭐 유출 입수해가지고 한 네. 세력에 대해서는 이제 발본색원하겠다고 지금. 뭐 발본색원 하세요. 군에는요 저희를 돕기 위해서 압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군에 발본색원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가능한지. 그래서 그 수사 기록을 이제 입수했더니 뭐 그 보도를 보니까 그 곡선 변호인이었던 그분조차도 상해치사는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말씀도 하셨다고 나오던데. 네, 뭐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그 수사 기록을 분석해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이게 수사 기록이요 당일날, 그러니까 4월 6일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헌병대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은 그날 당일날 오후 2시 뭐 오후쯤에 링거를 맡고 있는 냉동식품을 사서 같이 먹어요. 먹고는 소리내서 먹는다. 이거 팹니다. 그 음식물을 이제 흘린 걸 먹게 하고요. 다시 이때 이제 다가혹행위가 있어서 한번 쓰러져요. 그날요. 그 쓰러지니까 얘네들이 이제 놀라서 목격자 진술입니다. 놀라서 산소 포화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맥박을 측정을 해요.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집단 구타를 해서 애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죽음을 그러니까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인지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때리지 말아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정상이니까 재차 구타 가혹행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때려요? 그렇게 쓰러진 사람한테? 뭐 배를 발로 차고요, 옆구리 차고요. 보시면은 그 저희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피멍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것에 대한 부분이 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 그리고 장기간 35일간 구타 가혹행위가 매일 90회 정도 있었다면은 매일이요? 예, 그러면 저는 이거는 지옥이었겠네요. 살인의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러면 아내 구타를 해서 2년 동안 아내 구타해서 마지막에 그냥 한 대 때려서 죽은 거는 상해치사인가요? 여성단체들이 이거 가지고도 지금 방방 뜨고 있고, 그리고 또 선진국들은 살인의 고의에 대한 부분을, 살인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점점 확장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주의가 관철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검찰관이 살인죄가 무죄가 날 수 있다라는 설정을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검찰관한테. 그러면 주의적 공소사실을 살인죄로 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상해치사를 하면 되지 않나. 친절하게 제가 설명까지 해줘요. 네. 아니 내가 검찰관도 아닌데 내가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얘는 또 이상한 소리를 막 해요. 뭐 가해자들이 뭐 울고 뭐 나이가 어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도대체 피고인의 변호인하고 전화를 하는지 죄를 주기 위한 공의의 수호자인 검찰관하고 얘기하는지 이게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일단 끊었어요. 황당해서. 그게 지금 그 윤일병은 이제 자대 배치는 2월 달에 됐던 걸로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2월 달에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그 사망에 이르게 된 4월 달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맞았던 건가요? 2주 빼고 35일간 두들겨 맞았어요. 2주는 왜 빠진 건가요? 2주는 이제 신병이니까 잘해준 거죠. 근데 왜 때린 건가요? 이유는 뭔가요? 아, 저는요, 이게 참, 저는 이런 생각해요. 사람은 맞을 짓 할 거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맞을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그건 폭력을 정당화하는 합리화시키는 굉장히 잘못된 명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왜 때렸습니까? 그러니까 때린 이유를, 그래.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뭐 음식 소리는 먹는다 때리고요. 말을 좀 늦게 한다고, 대답을 늦게 한다고 때려요. 그리고 어떤 뭐 명령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하면 말대답한다고 때려요. 그리고 말하는 게 어눌하다고 때려요. 근데 말하는 게 어눌하지 않아요, 이 친구가요. 그리고 지들이 폭행해놓고 다리 절고 다닌다고 또 때려요. 그 이유가요.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뭐 윤일병이 고문관 아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둥이에요. 이 친구가 막둥이고 굉장히 또 나이가 있으실 때 났어요. 그래서 막내라서 버르장머리 없을까봐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혼내면서 키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네네네라는 것이 입에 달고 살았고, 뭐라고 야단쳐도 말대꾸도 안 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또 이 간호학과에서 과대를 해요. 이 여초 지역에서 남성이 과대하는 게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그렇게 남성한테 그렇게 권력을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그런 내밀한 것까지. 근데 이 친구가 그런 리더십을 가졌다면 상당히 친화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면회를 한번 하죠. 이게 훈련소 끝나고 후반기 교육 끝나고 나면 이제 면회가 한번 됩니다, 요즘은. 갔더니, 엄마, 나 꿀 빨았어, 군대에서. 나 너무 동기들하고 좋았고, 그리고 이거 주특기 배우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어. 나 이제 이제 자대 배치 받으면, 이렇게도 치료도 해줄 거고, 이렇게 배운 것도 이렇게 치료를 해줄 거야. 나 정말 열심히 할 자신 있어, 엄마. 그래서 가족들이 놀래요. 정말 군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기록들을 보면요, 이런 것도 나옵니다. 곧잘 자대 배치 받아, 곧잘 질문도 잘하고, 곧잘 잘 받아쓰고, 곧잘 잘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거긴 입실 환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사단 의무대가 아니라 이제 의무지대예요. 거기에는 이제 정량 환자들, 즉, 거기가 포대인가요? 예, 포대입니다. 그러니까는 퇴원은 해야 되는데 통원 치료해야 될 애들을 거기에 많이 둬요. 그러면은 이제 그 드레싱 하는 것도 하고 이제 의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사실상 많이 이제 보조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그렇게 잘 생활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느 순간부터 애를 패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요, 주범인 이모 병장이 이 윤일병이 들어오기 전부터 막 지상병도 두들겨 패고 막 애들이 막, 그리고 뭐 이모 또 이 일병인가 걔한테는 치약 한 통을 다 짜면 치약 잘못 먹으면 죽어요. 예. 이게 막 거품 계속 올라오고 이러거든. 치약 한 통 짜먹이고 누워있는데 1.5리터 물을 막 갖다가 이제 들어붓고 물고문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지상병도 보니까 엄청 두들겨 맞았대요.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저거 잘못 맞으면 저 죽지 않을까 정도로 보는 사람이 그렇게 두들겨 팼는데 이게 이제 이 폭력이 이제 더 약한 고리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성매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매매는 소장님 이게 이 건과 별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이 유하사, 의무지원관인 유하사, 유일하게 이 의무지대에서 유일한 간부입니다. 이 친구가 같이 휴가 맞춰 나가서 우르르 성매매를 해요. 그건 뭐냐면 저는 왜곡된 관계에 놓여 있다. 즉, 지휘관이 불법적인 성매매를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우리 현행법에는 그건 막게 되어 있고, 그 휴가 나갈 때 교육합니다. 이 성매매 업소 가지 말라는 교육을 해요. 나가면은 술 먹고 폭행하는데 옆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리고 여성에게 성추행이나 이런 거 성폭력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디 있든지 이 위치 하루하루 보고해라.
그리고 성매매 없어 가지 마라. 이 이야기 교육을 다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교육했다는 게 자료에 다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걸 간부가 같이 가서 합니다. 이 왜곡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간부가 지시합니까? 시킵니까? 언제 가자는 제안하는데 그건 뭐 이제 명시적인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돈을 막 이렇게 인출하는데 돈이 뭐 인출이 안 되고 뭐 이래서 다른 애 계좌로 막 돈을 막 몰아주고 이래요. 그 계좌가 이 계좌 내역이 또 이 수사 기록에 있습니다. 그럼 이 왜곡된 관계에서 결국은 이 하사에게 이 하사가 이 병장이 형님 하는 거예요. 이 성매매 주도하는 게 이 병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겠어요? 이 병장 입장에서 이 하사가 굉장히 다루기 쉬운 인간. 내 밥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런 성매매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범죄를 같이 한 공모, 그리고 거기에 폭행도 공모, 공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 제기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기소하는 게 맞고요. 근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뭐 특정이 안 되고 없어도 모르고 없어 다 나와요. 거기 어딘지 인상 차이까지 다 나와요. 그 가서 CCTV 까면 다 나오죠. 이제 물론 이제 그 이병장이라든지 그 같이 이제 공모에 이제 가담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실은 저는 좀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그 2005년도에 이제 그 28사단에 이제 또 지피 지역에서 또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28사단이 화제의 중심이 돼갖고 사실은 22사단의 그 동해안에 있는 뇌종부대는 예전부터 구타와 폭력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92년도에 군대를 입대했을 때부터 이미 그 뇌종부대 22사단은 구타의 온상이었어요, 거기는. 거기 이제 작전 지역도 넓고 또 워낙 그 서울로 봤을 때 외진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28사단은 안 그랬거든요, 사실은. 제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때 제가 군대 입대할 때만 해도 그 꿈의 17사 환상의 28사라고 그래가지고 28사단이 서울에서 좀 가깝고요, 비교적 동두천으로 쭉 올라가면 그리고 28사단 그 밑에가 이제 25사단인데 여기는 상비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훈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이제 GOP 개념으로 봤을 때 GOP를 지키는 부대들은 상대적으로 훈련이 조금 덜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 지금 작계가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작계 기본적인 개념이 휴전사에서 지키고 있는 군대가 하여튼 뭐 5분이든 얼마든 일단 적의 활약에 비해서 전부 다 그냥 가서 옥새 작전으로 다 막아주면 그 사이에 후방 부대가 가갖고 그렇죠. 서부전선 특히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 지역을 지켜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산악지대가 아니라 평야지대라서 대전차 부대가 밀고 내려오면 그 뭐 대전차 부대를 막기 위한 이제 방어 막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뚝방 같은 낙석. 뭐 낙석도 있고 뚝방처럼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서부전선은 거의 뭐 이렇게 버텨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17사는 인천 지역에 있어가지고 꿈의 17사 그랬고요. 서울하고 가깝다 그래갖고 그리고 28사단은 훈련도 적고 서울하고 가깝다 그래갖고 진짜 꿈의 17사 환상의 28사 그래가지고 제가 군생활할 때만 해도 무슨 소위 말하면 뭐 굉장히 자기 뻥들이 좀 셌겠지만 뭐 유력 자재들도 좀 많이 오는 그래서 비교적 구타나 이런 것들이 그때만 해도 없는 부대라고 굉장히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28사가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사고뭉치가 되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뭐 뭘로 보십니까? 저는요 이건 28사만의 문제 아니고요. 이렇게 감춰진 사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드러나지 않을 뿐이고요. 사건 사고는 어디든지 존재하는데 문제는요. 이것이 이 수사하는 과정이나 처리하는 과정은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찰은요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뉘죠. 그래서 경찰은 한번 푸닥거리를 했고 국민적 지탄과 함께 이 사법적 단죄가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경찰들한테서 뭐 고문 이러면 뭐 나는 옷 벗는다, 야 저 입건 시켜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요 우리 군은 김은중이 사건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김문중이 사건 사인에 대해서 지금 결국은 권익위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긍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또 계속 물타기 하고 있어요. 그 심정지 상태에서 연천의료원에 40분
이 심정지된 상태가 저희는 사망이다라고 주장하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서 심정지 상태는 사망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 사람의 도대체 사망의 정의는 도대체 사전적 의미는 어디서 찾아? 난 이 사람이 써주는 대로 있는 앵무새, 내가 없나 봐, 이 사람은 거의. 아이히만 같은 이 존재예요, 거의 이게. 그 나와서, 제가 JTBC 앉아가지고는 그게 이제 우리가 공방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대변인께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분 지금 자기 말로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저희 사망이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심정지 해갖고 또 이렇게 응급해서 또 자, 돌아오고 40분간 심정지 상태에서 도착을 했어요. 네. 맥박이 없고 그 호흡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25분 동안 전문의의 심폐소생술 후에 심장이 살아났죠. 뇌는 죽어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그 다음날 사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사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소장에 반드시 기입해야 되고 그 선행사인이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수사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조사와.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체 진실을 파헤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검찰과 헌병대에 저는 직무유기가 있었다. 상해치사를 딱 갖다 설정해놓고 여기에 수사를 초점을 맞췄다라고 밖에 의심할 수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오랜만에 봤는데 아마 국방부 앞에서 아마 그 어머님들이 기자회견 하고 이제 국방부 안으로 막 밀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 인터뷰하는 어머님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자식이 왜 죽었는지라도 알고 싶다. 근데 사실 이게 세월호 참사의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정보 접근이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실제로 군대에 뭐 당연하게 뭐 그렇긴 할 것 같지만 진짜 정보 접근 어렵고 안 밝혀진 사망 사고가 그렇게 많은가요? 우리 22사단 총기 사건 때요. 저희 입회하는 거 거부해서 2시간 동안 저희가 싸웠잖아요. 물론 밀고 들어갔습니다만은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요. 유족 입회를 요구했는데 현장 검증 입회 거절당했어요. 근데 계속 지금 헌병대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유족이 요청한 적이 없다. 우리가 오히려 요청했는데 유족이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차제에 좀 밝혀야 되고요. 정보 접근이 굉장히 불가능하죠. 이제 세월호 사건도 미국 같은 경우에 또는 유럽 같은 선진국들을 보면 사건 교통사고나 대형 사고들을 보면요. 조사를 한 6개월 막 7개월, 8개월 막 합니다. 이건 경찰, 소방, 국토안보 이쪽에서 마구 들어와서 그냥 종합적으로 막 하거든요. 단시간 내에 그렇게 후딱후딱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헌병대 보면요. 되게 웃긴 게 현장 검증도요. 반나절 만에 끝내버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세월호 참사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박 변호사님 고생하고 계시지만 이거요. 얼렁뚱땅 저렇게 재판 회부하고요. 저런 식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배가 인양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시신도 다 못 건졌어요. 해경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소방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쫙쫙쫙 들어가야 되는데 개판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헌병대는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죠. 예, 아무튼 우리 임 소장님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윤일병 사태뿐만 아니라 군 사법 체계라든지 이런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현장에 기한 문제인식들을 폭넓고 깊게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 군 사법 체계 관련해서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고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바쁘실 텐데 네 언제 한 번 또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오늘 이런 변이 있나는 여기서 이렇게 인사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를 또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언제 나오세요? 3주, 4주 더 걸리실 거래요. 아, 그래요? 같은 배를 가지고 있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예. 아무튼 저희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